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여행도 하고 인문학 지식도 쌓는 진정한 여행, 배낭 속의 인문학.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요? 황금기 중세의 수도 아유따야. 역사가 흐르는 곳 칸차나부리. 배낭 속의 인문학 이번 주는 태국입니다. 눈이 움푹 들어간 당신의 지적 욕구를 꽉 채워줄 주인공. 자팍다식의 끝판왕, 언어 천재 조승현. 또 다른 왕의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언제나 유쾌한 제자 황석정.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호기심 많은 제자 윤박이 함께하는 태국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여기 아름답다. 뷰티풀. 태국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여행자를 만족시키며 중독되게 만드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곳인데요.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은 여기예요. 여기 관광의 나라 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태국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방콕의 서쪽에 위치한 천사의 도시 칸차나부리에서 시작합니다. 칸차나부리는 방콕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칸차나부리를 가로지르는 콰이강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웅장하면서도 멋진 다리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과연 이 다리는 어떤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 다리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콰이강의 다리. 오,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겁니까? 아니 다리는 원래 약간 흔들리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우리가 철판을 위해 걷고 있잖아. 옛날 철도는요. 그냥 이거 가운데 이게 없어요. 나무만 있는 거죠? 예, 버팀목 위에 바로 그냥 선로를 놓지. 오래된 철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바로 2차 대전의 슬픈 역사가 서려 있기 때문인데요. 슬픈 역사는 영화 한 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아주 어렸을 때 명화극장 같은 곳에서 콰이강의 다리를 굉장히 많이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주말에 명화.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영화 콰이강의 다리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힌 영국군들을 강제 동원해서 콰이강의 다리를 놓으려는 일본군과 이에 저항하는 영국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다리 폭파 장면은 세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영화를 줄거리를 실마리로 해서 이쪽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왜 그들을 영국이 막으려고 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재밌게 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사를 또 그렇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죠. 콰이강의 다리는 일본이 군수물자 운송을 위해서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연결했던 철로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우리 그 기차 공원 비켜야 됩니다. 아, 기차 다닙니까 여기 진짜로? 예. 아, 아까 진짜요? 보니까 하루에 6개 정도의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예.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총 415km의 운행 구간은 태국 버마 철도라고 불렸는데요. 현재 미얀마로 이어지는 구간은 폐쇄되고 태국 남쪽에서 칸차나부리에 이르는 짧은 구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쪽에 그 옛날에 일본 제국군들이 지은 철도가 이쪽을 지나가요. 그걸 갖다가 너무 그걸 지느냐 많은 사람이 죽어서 죽음의 철도. 오늘날까지 영어로 Death Railway라고 부르거든요. 죽음의 철도는 철로를 탈선할 듯 아슬아슬하게 협곡과 절벽을 지나는데요.
이 철로를 건설하는데 20만 명의 전쟁 포로와 노역자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워낙 험한 지역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15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약 11만 명에 이르는 억울한 목숨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태국의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한 걸까요? 근데 이상하죠.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하면 주로 독일 그리고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태국이 어떤 이유로 그 중간에 껴있느냐. 일본 제국주의는 이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를 쳐들어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죠. 그다음에 북쪽으로 만주에 들어가서 위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남쪽으로 세력을 뻗어나가서 상해에서 영국군을 쫓아내고 상해를 자기네가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다 손에 일단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세력을 키워가니까 그래서 서구 열강등이 ABCD 포위망이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발판 삼아 인도차이나 반도부터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했는데요. 이에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육로와 수로를 차단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ABCD 포위망이 완성되면은 태평양에 일본 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포위망이 생겨서 물자라든지 무역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아시아에 있는 서양 열강들 전체를 상대로 거대한 태평양 전쟁이라는 걸 벌이기 시작하죠. 일본은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인도차이나 반도에 천연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ABCD 포위망으로 인해 군수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자 일본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태평양 진주만을 기습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자기 혼자 이름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사람들이 솔깃할 수도 있는 대의 명분을 만들어요. 아시아인들끼리 백인 제국주의에 대항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그래서 그 당시 태국의 그 지도자였던 피븐 송크람이라는 독재자가 일본한테 길을 터줍니다. 버마로 쳐들어갈 길을 터줘요. 여기는 옛날에도 정말 넘어오기가 힘든 험준한 고갯길이었는데 그곳으로 현대적인 대포와 장갑차와 찝차 같은 걸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철도를 짓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죽음의 철도의 가장 중요한 역 중에 하나는 칸차나부리역이에요. 이 철도를 짓는 역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과연 얼마나 험준한 지형에 지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나. 네. 그걸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기차에 타고 양쪽 지형을 갖다 살펴보면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기차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인데요. 경적을 울리며 옛날에 이런 기차 많이 타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통일호 통일호. 이거 높아요. 우리 옛날 기차랑 똑같죠? 아유 그럼 자, 그럼 과연 기차 내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하철 같아요, 지하철. 나무로 된 뚫렸다. 기차. 이게 저는 나무로 된 기차 안 타봤어요. 저도 나무로 된 것까지는 안 타봤는데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나무로 된 기차 있었다고. 자, 이제 죽음의 철도를 달려 과거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아 벌써 콰이강의 다리는 수많은 포로들의 피와 땀, 눈물 속에서 15개월간 건설된 다리입니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여기는 모기나 해충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라리아 걸리고 콜레라 걸리고. 아이고 그렇게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다 병 걸리고 아프고 배고프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가고. 열차를 타고 10분 정도 달리면 악명 높은 죽음의 협곡을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지금 손으로 깎여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를 다 옛날에 전쟁 포로들이 손으로 깎은 거예요. 포로들이 맨손으로 깎았다는 울퉁불퉁한 절벽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포로들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철도에는 1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의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7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죽음의 철도에서는 공사에 투입됐던 포로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과연 포로들은 이 철로를 오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어디론가 계속 향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안 좋은 곳이란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낌상 아마. 그래서 이런 지나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했을 것 같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되게 많이 박혔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세월이 흐르며 죽음의 철도 구간에 서려 있던 전쟁의 상흔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철길은 폐쇄됐고 이제는 그 흔적만 간간히 찾아볼 수 있죠. 아름답게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그 서양인들이 흔히 헬파이어 패스라고 부르거든요. 헬파이어 패스. 예, 헬은 지옥이고 파이어는 불이고, 예, 패스는 어디로 가는 길목 이런 뜻이죠. 약간 불지옥으로 가는 약간 그런. 그렇죠. 길이라. 불지옥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불러요. 그럼 죽으러 가는 거네. 가면 죽는 시절이 있었어요. 헬파이어 패스는 죽음의 철도 구간 중 가장 난공사 구간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구간에 투입된 포로의 7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거 아닌가요? 아니겠죠? 침묵? 철로에 있었던 침묵? 그랬던 거 같은데 이거? 아, 그러네요. 침묵인데? 네, 침묵인데. 그쵸, 그때 철로 그거 같죠. 예. 이거는 어떻게 안 떼고 그대로 있었네. 워낙 이게 박혀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쪽의 절벽이요. 네. 원래 여기에 있었습니다. 응? 절벽이 여기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를 이 바위를 그 포로들이 다 떼낸 거예요. 여기가 다 바위였다는 얘기네. 그래서 철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 여기부터 바위를 파서 이 바위가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뚫었다는 네. 거네. 그러면 이 길이가 깎아서. 한 4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 4km 정도의 거리에 이만한 바위를 갖다가 그 포로들이 손으로 다 떼낸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단단하지? 아니, 봐봐, 이거. 아우, 뭐 안 움직여. 협곡이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계곡이 아니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사람이 깎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뭐 전기불이 없으니까 횃불을 켜고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횃불이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밤에. 뭐냐면은 빨리 지어야 되니까 밤새 작업을 했거든요. 예, 해골 같은 포로들이 여기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노동을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이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헬파이어 패스다. 헬파이어 패스 구간에서 포로들은 2달 동안 7개의 산을 뚫어 철길을 놨습니다. 하루에 제공되는 식사는 쌀밥 한 공기가 전부였고 강도 높은 노동이 18시간 동안 계속됐죠.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했던 포로들은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철도는 말 그대로 포로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완공된 철도죠. 여기서 철도 공사를 하다가 연합군 포로 13,000명이 여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피곤해서 죽고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좋은 직장이 있다라는 말을 믿고 온 일반 사람들도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도 거대한 바위산을 허무는 작업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철로 4개 공사 구간 중 이 구역에서 죽은 포로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지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아시아 전체를 갖다 전쟁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버마 사람들,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철도 완공을 서둘렀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만
차지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일본은 영국의 모든 식민지를 다 지네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버마, 인도까지, 네. 파키스탄까지 차지하고 싶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국이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국과 베트남과 중국에서 네. 나온 물자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저쪽 부대에다 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열차에 수송된 그런 물자 중에서는 뭐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착취해간 그런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수송 라인을 타고 버마와 인도 쪽으로 수송이 돼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의 야육을 채우는 데 사용이 됐던 거죠.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건 말건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 철길은 사라지고 절벽에 꽂혀 있는 몇 송이의 꽃만이 죽은 포로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다. 그 자손들이 네. 이제 와서 이렇게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말자.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여기는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셨나 봐요. In memory of my mom. 헬파이어 패스 구간에서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슬픔만이 남아있는 이곳엔 후손들만이 간간히 찾아와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죠. 영국군으로 참전했는데 여기서 읽어보면 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돼 있어. 영국과 일본이 벌인 전쟁이었지만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도 그 당시에는 나치 독일이랑 싸우고 있었으니까 자기 나라의 병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쪽까지 영국군을 파견했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싸웠을까요? 인도에 가서 만약에 영국을 위해서 싸우면은 인도의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자치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인도인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제 영국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오스트레일리아인들한테 모국을 도와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국과 일본이라는 두 제국주의의 야육을 위해서 영국과 일본의 장교들은 물론 한국인, 태국인, 버마인,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인, 오스트레일리아인, 인도인들이 다 같이 이 지옥 같은 이 구덩이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제국주의의 야욕이 수십만의 포로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 영국 군이었지만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전부 다 자기네 자국민을 용병으로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다 다른 나라 식민. 그게 되게 화가 나네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인들도. 네. 자기네랑 언어도 비슷하고 인종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책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일본인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 1945년 일본은 조선 전역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청년들을 색출해내는 특별 징용령을 내렸고 전국에서 3천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원한 것처럼 서류까지 꾸몄죠. 그중 300여 명이 콰이강의 다리 공사 현장으로 배치됐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질 경우 전범 혐의자를 벗어나기 위해 포로를 학대하고 감시하는 일은 대부분 조선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일본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포로들이랑 같이 노동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중간 직책을 주니까 권력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여기에 있는 그 다른 외국 포로들을 갖다가 굉장히 험하게 다뤘구나. 굉장히 험하게 다루는 그런 조선인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분들도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인들이 퇴각할 때 여기다 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포로 수용소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심지어 일본인보다 더 심하게 포로를 학대한 조선인도 있었답니다. 일본 패전 후 범죄와 포로 학대에 대한 전범으로 148명이 유죄 선고를 받고 23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까지 와서 네.
이 태국에서 벌어진 이 산 속에서 벌어진 이 작은 곳에서 작은 곳, 정말 전 세계 역사가 다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국사가 따로 있고 세계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과목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했던 만행들이 그들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중국의 뭐 난징 학살,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요. 진주만 공격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의 남의 역사가 아니라 같이 우리 역사예요. 맞아요. 우리 네. 역사예요, 이거는. 여기서 괴로워하고 죽어간 모든 이들을 기립니다 하고 써있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잠든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와 이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조선인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또 수많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아팠을 때만 저는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그런데 이 먼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 아픈 역사의 상처를 딛고 이제 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관광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민 소득의 35%가 관광 수입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거기에 문화유산까지 풍부해 지루할 틈이 없는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태국에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 뷰티풀. 와 진짜 넓은 뭐라고 해야 웅덩이라고 해야 되나? 선녀탕. 선녀탕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죠. 보통은 선녀탕이라고 하죠. 너무 예쁘다. 에라완 국립공원은 태국의 12번째 국립공원으로 7단계에 걸쳐서 쏟아지는 에라완 폭포가 유명한데요. 각 폭포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감탄사를 절로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나라 그 계곡에 있는 포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 모양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폭포가 우리는 이제 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게 떨어지고, 넓게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워낙 여기 정글이고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폭포 안에도 이렇게 넝쿨 같은 네, 거 나무들이 자라 있어요. 아, 재밌겠다. 저기 막 저 밑에. 폭포 밑에 들어가서 뛰어내리고. 들어가고 싶다.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자연훼손을 많이 해서 대부분의 계곡들은 당국에서 다 막아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방콕에서 자동차를 타고 4시간 가까이 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는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에라완 폭포는 태국의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천연 워터파크인 셈인데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네요. 호수가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놀러 오신 분들 보면 수영복 입고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또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입고 좀 올라가신 다음에 또 딴 데도 들어갔다가. 걸으면서 많이. 네. 에라완 폭포수는 주변 석회암의 탄산칼슘 성분 때문에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어서 신비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지상 낙원이 있다면 진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또 저 안에도 보면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거 봐. 아니, 지금 같이 공존하면서 노는 거예요? 네, 그냥 저 안에서 뛰어들기도 하고 저 폭포 아래도 들어가 있고. 지금 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큰 물고기가 글쎄 닥터피쉬랍니다. 자, 황석정 씨가 큰맘 먹고 발을 한번 담가보는데요. 안 떠먹어. 발 무는 거 아니야? 발 뜯어먹는 거 아니야? 물어. 살짝 보여. 물고기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태국의 힐링 기법 중에 얘네는 아니지만 닥터피쉬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통에다 발을 담그는 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각질을 좋아해가지고 각질만 싹 뜯어먹고 살을 맨들맨들하게 해준대요. 닥터피쉬는 죽은 세포를 먹는 특성이 있는데요.
야, 이 물고기 몇 마리만 출동하면은 금세 발이 깨끗해지겠는데요. 자연 속에서 취하는 휴식, 뭐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태국의 옛 수도인 아유타야는 400년 넘게 영화로운 왕국을 이어온 고대 도시로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팔 다리도 뭐 없고 목도 전체가 없는 것도 여기 많아요. 진짜 여기도 지금 많이 뜯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많은 불상의 불두가 잘려나간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태국 고대 왕국의 불탑에는 왕실 전용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이 불탑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인의 발길이 태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은 과거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유타야역인데 이제 우리가 방콕에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1시간 네. 반 정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유타야가 옛날에 물로 전부 둘러싸여 있었어요. 네. 안에 임금님이 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꼭 배를 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섬처럼. 네. 아유타야는 태국의 옛 수도로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도시입니다. 미얀마에 의해 파괴된 뒤 약 200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 그 모습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아유타야 유적지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태국 불교와 왕가의 변천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예. 진짜 미리 모르면 못 찾아오죠, 이런 데는. 갑자기 나타난. 그러게요. 아유타야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우리 조승현 씨 덕에 아주 쉽게 길을 찾았네요. 아유타야는 운하로 연결된 도시.